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백코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277페이지부터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 체제, 세계 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따라왔고 중국은 잘 따라왔는지 또는 이탈을 했는지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야심을 세계 체제로 관리해왔죠. 자, 미국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이 부상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은 그 이후 30여 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세계 체제로 이제 일본을 관리했는데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기점으로 일본은 마지막 불꽃처럼 화려하게 타오른 뒤 성장을 멈췄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세계를 놀라게 하며 우길승천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에 부풀어 오른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았고 그 이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로 달러를 사들여서 엔화 가치에 비해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가뜩이나 좋은 물건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렸으나 레이건 행정부는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이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환율을 조작하던 일본, 프랑스, 독일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렀습니다. 자, 세계 체제로 미국이 일본을 관리했는데요. 플라자 합의로 일본 경제의 질주를 멈추게 했죠. 이 플라자 합의는 1985년도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영국, 일본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플라자 호텔이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합의를 했느냐면 달러의 평가를 절하하고 주변국의 평가를 화폐의 평가를 절상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엔화 절상을 크게 했죠. 엔달러 환율이 250엔에서 무려 120엔으로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엔화는 절상을 했고 달러는 평가가 절하되었죠. 자, 그러면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1971년도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데 닉슨 쇼크가 발생했단 말이죠. 닉슨 쇼크는 곧 근본위제를 폐지한 것이죠. 본위제를 폐지한 이후에 물가가 상승되고 달러 가치가 추락하게 된 이것이 발단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자, 배경은 바로 이 1970년도 닉슨 쇼크부터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1979년도에 폴 볼커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죠. 제3국들은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되면서 높아진 이자로 국가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게 큰 배경이고요. 그런데 미국도 역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미국의 제조업은 파산 상태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쓴 정책은 이제 통화 긴축 그리고 고금리 정책.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은 이어져 왔는데 이제 통화도 긴축을 하게 됐죠. 통화 긴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패권은 3년 정도 강화가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현재 지금 미국의 상황이 통화 긴축과 고금리 정책 그대로 하고 있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진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정학적 상황이 많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은 약화가 되었고 또 중국과는 대탕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말을 잘 듣는 대상이었죠. 2차 세계대전의 패전 국가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밀월 관계가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의 전쟁 이후에 조금씩 틀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대탕트 상황을 맞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국가가 많지 않았고 미국이 심기를 자극할 만한 나라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서 이렇게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또 통화 긴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현재 상황은 다르죠. 똑같은 통화 긴축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상황에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지 않을 것처럼 예측했지만 오데사 항구를 공격하면서 국제 밀값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쓰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진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 닉슨 쇼크 후에 변동환율제였죠. 변동환율제 하에서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뭐냐면 수입량은 증가하고 수출량은 감소하는 것이죠. 여기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계속해서 무역 적자는 쌓여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연히 일본은 저환율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죠.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이제 그 이후에 내렸어도 대일 적자가 좀채 줄지 않는 겁니다. 이 대일 적자가 좀채 줄지 않다 보니까 꺼내든 게 바로 플라자 합의였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 가치는 절하, 그리고 엔화 가치는 상승시키는, 엔화 절상하는,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는데요. 다음 내용은 오키나와를 보겠습니다. 오키나와의 지정학적 역할을 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의 섬인데요. 중국도 자국 영토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키나와에는 이제 최근에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 기지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오키나와현은 일본 면적이 0.6%에 불과하지만 주일 미군 기지의 약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70%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오키나와 현에서 주일 미군이 사고를 많이 일으켰어요. 72년부터 2019년도까지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6,000건의 강간, 살인, 흉악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로 4,000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미군 항공기가 오키나와에서 추락 비상 착륙하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죠. 일본에서 치외 법권을 갖고 있어서 일본의 사법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기지 내에 들어가 조사할 수 없다는 이런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해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쉽게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키나와는 서태평양 일대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미 해병대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데 미국 입장은 뭐냐? 2차 세계대전 중에 젊은 해병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점령한 곳이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일본의 입장은 당연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환경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명분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 오키나와 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미군이 절대 양보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은 사실상 미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죠. 그 국경이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일 뿐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육지로 따졌을 때의 국경을 맞댄 것이 아니라 바다를 놓고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놓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전후 체제는 독일과 일본의 야심을 다스리기 위한 체제였죠. 오키나와 여기가 바로 중국에서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중국과도 분쟁이 있는 곳이 바로 센카쿠 열도와 오키나와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있는 섬이죠. 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대만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판단이 생기죠. 대만 영토와 제일 가까운 지역인 센카쿠, 그리고 그 옆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일본에서의 70%가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따져서 중국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카쿠와 오키나와를 자국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중국을 보겠습니다. 그럼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에 중국이 순응을 했을까요? 한때는 그래 왔었죠. 그러나 계속해서 중국은 세계 체제를 위협하는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힐러리 국무장관은 중국을 평가할 때 지금과는 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세계 질서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느긋한 자세로 언급을 했었죠. 중국은 과거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대하여 일본처럼 숫자를 쌓았습니다. 근데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중국을 하여금 일본에 대한 요구만큼은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 계속 흑자를 쌓았는데 그 쌓은 것을 이제 국채를 매입했죠. 미국 국채를 매입하던 방식에서 2010년대부터 변화를 가져옵니다. 미국 국채를 늘리지 않고 자원 수송로 중심의 직접 투자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대1로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일탈하려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국채를 축소하고 있죠. 2013년도에 1조 2천억 달러였던 미국 국채 보유가 지금은 8,500억 달러로 확 줄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뭐냐면 미국 국채를
사주는 주체들, 외국인이 사줘야 되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간에서 사줘야 되는데 민간, 그 금융기관에서도 사주는 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는 일탈하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고심은 더 많아져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그런 현황을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미일 정상회담은 결국 중국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체는 한미 정상회의에 대해서 미국이 냉전을 선동한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군용기 45대를 띄우고 군함 부척을 띄워서 훈련하는,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국제 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 정세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큰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 세계 질서는 크게 요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과거 5년 또는 과거 10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현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방어전을 펼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참호를 파면서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그런 전쟁 위협도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벨트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에서의 그런 내전들, 그리고 중동도 위험합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란이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 겨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동에서의 위기도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란과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손잡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세 나라가 손잡는 모습이 연출될 때에 중동은 그야말로 큰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쏠린 시선, 그리고 대만에 쏠린 시선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위기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나중에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정리하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현 위치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트코인이 급등 이후에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급등하고 또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 다시 26,000달러로 내려왔어요. 제 주봉에서 드린 말씀이 있죠. 주봉에서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이 중요하다. 자, 구름층 상단을 먼저 가느냐 하단을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중심값에 있다. 상단을 터치한다는 의미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선다는 의미요. 하단을 간다는 의미는 전 저점을 깨는 그런 신호일 수 있으니까 주봉에서의 움직임을 잘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는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 기술적으로 안내드린 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